압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는 신세계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쇼츠로 그 스타벅스 굿즈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걸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회수가 47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야. 이마트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조금 이제 산업 분석 네.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스타벅스는 그렇게 실패한 사업이 아닙니다. 돈 잘 벌고 있고요. 그 많은 분들이 정용진 부회장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은 어떤 그 개인의 관점이나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산업적인 관점에서의 이마트의 행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은 정용진 부회장은 굉장히 트렌드에 맞춰서 경영을 한 것 같다. 근데 트렌드는 변하기 마련이고 네. 경영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할인 매장 이마트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마트 주가 차트 보시면은 어디까지 떨어진 겁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오프라인 할인 매장 이마트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몸으로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커머스가 굉장히 좀 약진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마트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추세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문제고 여기서 경영자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걸 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은 이 돌파하는 과정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온라인을 강화를 해서 커머스에서 진검승부를 한다. 그리고 유통업체는 유통만 하는 건데 직접 뭔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여기밖에 없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직 계열화를 시킨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마트로 네. 오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신규 사업이죠. 물론 네. 지분만 인수한 거지만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 관련한 그런 비즈니스들을 할 수 있죠. 네. 이거는 뭐 리즈너블한 판단인 것 많이 같습니다. 봤어요. 네. 온라인에서 진검승부를 했죠. 신세계 대전환점 이베이 코리아 인수. 사실 이베이 코리아의 실적을 보면은 여기는 그래도 이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850억 정도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꽤 잘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과감한 도전입니다. 왜 과감한 도전이냐면은 유통업은 본질적으로 부동산 사업이에요. 임대료 받는 거잖아요. 임대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목 좋은 곳에다가 자리를 잡고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임대하는 임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트백화점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나중에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정진 부회장은 그때 부동산을 깔고 앉아서 하는 그런 유통업 하지 말고 이거를 팔아서라도 디지털 자산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매각하고 서울 가양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이마트와 이커머스가 결합이 되면은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른바 옴니 채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프라인에 있는 유통업을 온라인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O2O 비즈니스 그런 거를 꿈꿨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잘 됐냐라고 본다면은 커머스 사업은 온라인 사업이면서도 오프라인 사업입니다. 왜 커머스가요? 예, 왜 그러냐면 물류망을 확보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아, 그게 오프라인이네요. 예, 그 쿠팡이 계속 적자였던 이유도 이제 물류 창고 만들고 거기 뭐 사람 고용하고 뭐 이러느라 그런 건데 이베이 코리아는 2014년에 풀필먼트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2020년이 돼서야 스마트 배송 물류센터를 한 곳 정도를 준공을 했었어요. 네. 이베이 코리아는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키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에 굉장히 인색했던 겁니다. 그리고 SSG닷컴은 이마트가 직접 가지고 있는 커머스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물류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료품에서는 콜드체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었지만 그 정도뿐이었던 거고 쿠팡은 점점 로켓 배송을 할 수 있는 쿠세권을 넓혀가고 있는 와중에 네. 거기에서 진짜 공격적으로 이빨 깎게 물고 쿠팡 따라가겠다고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근데 지금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이베이 코리아의 존재감은 점점 약해지고 있죠. 네. 지마켓 옥션. 그리고 이제 쿠팡처럼 정말 과감한 투자를 했었는가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첫 번째 전략이 틀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좀 쉽지 않았다. 그럼 트렌드는 잘 읽었는데 예. 성공을 못한 걸 보니 우리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산업 분석은 잘했는데 예. 주가는 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통을 넘어서 제조 브랜드의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 그 압권 채널에서도 소주 마실 때 의외로 모르는 것 얘기를 했었는데 소주를 샀습니다. 예, 제주 소주를 샀는데 소주 산업의 특성은 이제 쇼츠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좀 있었어요. 유통을 넘어 왜 소주인가?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술은 온라인 판매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전통주 네. 말고는 안 되니까 예. 술을 사려면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곳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만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대규모로 그 위스키 같은 거 세일하면 저도 가서 사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술 사러 갔다 딴 것도 사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라고 했을 때 술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그중에서 소주는 거의 모든 지역에 있는 소주가 같은 주정을 사용하고 약간의 감미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데이를 왜 서울에서 안 팔며 뭐 시원 소주를 왜 서울에서 안 파냐라고 네. 했을 때 소주의 물류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입장에서는 야 소주 어차피 다 똑같은 소주니까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을 거고 뭐 더 잘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지 못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전국적인 이마트 유통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주 소주를 인수해서 푸른밤을 런칭을 했었고 네. 이게 뭐 시작하자마자 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그런 효과를 줬습니다. 근데 소주를 어디서 먹나요? 소주는 삼겹살집 가서 먹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마트의 유통망은 B2C에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주류업은 B2B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B2B 유통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주를 사러 굳이 그냥 집 앞에 편의점 가면 되지. 딴 거 사러 갔을 때 소주를 사는 일은 있어도 예. 소주 사러 가기 위해서 마트 가는 일은 흔치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뭐냐면 처음처럼입니다. 처음처럼은 지금 강원도 쪽에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경월 소주였거든요. 근데 경월 소주를 두산이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두산이 인수를 해가지고 강원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진출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두산은 원래 오비 맥주를 팔았습니다. 그랬죠. 기본적인 오프라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주류 도매 유통망을 갖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린 소주, 산 소주 처음처럼 이렇게 갔던 건데 제주도 푸른밤 같은 경우는 B2C에서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짜게 식었습니다. 야, 별로. 이게 어떤 유통망을 갖고 있는지도 성공 여부에 굉장히 치명적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도수별로 좀 약한 거는 짧은 밤, 좀 독한 거는 긴 밤. 논란만 일으키고 결국은 실패를 했다. 이런 식의 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소주만 한 건 아니에요. 네. 여기 위스키도 하고 와인도 했습니다. 근데 위스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거기도 위스키 사업부를 좀 접고 있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와인이라는 술의 어떤 특성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와인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뭔가 대중적인 술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와인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할 건데 와인은 굉장히 혁신적인 냄새도 나는 그런 술입니다. 일단 원래 와인의 본고장은 프랑스예요. 보르도 와인. 1976년에 프랑스에서 포도주 블라인드 테스팅을 했습니다. 네. 그걸 다룬 영화가 와인 미라클인데 이게 그 항상 프랑스가 우승을 했었는데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파밸리 와인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프랑스 와인을 이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혁신의 상징입니다. 전통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라고 했던 프랑스의 어떤 헤리티지가 있는 사업인데 나파밸리의 와인을 열심히 만들었던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 그랬고 와인 미라클이라는 이름도 붙기도 했었고 일종의 혁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굉장히 비싼 와인인데 오퍼스 원이라는 술이에요. 이거 한 75만 원, 80만 원 이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 와인은 무조건 프랑스 와인이 최고였는데 나파밸리에서 몬다비 와이너리와 프랑스의 보르도 무통 로칠드가 만들어서 합작한 회사거든요. 오퍼스 원을 만든 데가. 이게 프랑스의 전통적인 제조법하고 미국의 현대적인 양조법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혁신적인 거. 지금 여기 얼굴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얼굴 라벨 자체가 로칠드 남작과 몬다비 두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와인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다가 미국의 어떤 혁신적인 양조 제조법을 섞었을 때 의외로 프랑스보다 더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혁신성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요. 혁신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냐면 네. 재벌가 아들들이 좋아합니다. 재벌가 아들이요? 왜요? 원래 재벌가는 아버지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했냐? 혁신을 해야죠. 근데 와인은 약간 혁신의 어떤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와이너리를 여기 사실 신세계만 산 게 아니라 그 김동완 하나솔루션 대표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를 샀고 SM 이수만 창업주도 샀고 그 중국에 있는 자본들도 나파밸리 와이너리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의 어떤 혁신과 그 옆에 있는 나파밸리의 혁신 이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진 부회장은 실리콘밸리 부자들이 와이너리 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을 때 잘만 사면 수익률도 꽤 높았었거든요. 네. 이게 오퍼스원의 몬다비가 네. 지분을 절반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 팔면서 거의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정진 부회장이 3천억 원 들여가지고 그 쉐퍼라는 와이너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1등급 포도밭이 1에이커에 한 6억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요 쉐퍼 빈야드 같은 경우는 1에이커당 21억이 넘는다.
그리고 여기 스트리밍 이글이라는 와인은 한 병에 6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와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와인에다가 이제 독점으로 입점을 시킨다. 네.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와야만 살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게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와서 그걸 다양하게 살 것이다. 라는 전략의 일환이었고 여기서 꽤 좋은 와인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서 스타필드 지하에 500평 규모의 와인 전문 매장을 열고 그럼 그 전문 매장에 가야만 쉐퍼 와인을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와인 시장 좀 죽은 거 아시죠? 그래요? 네, 많이 죽어가지고 그 지난해 영업이익 또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감소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와인 트렌드가 있을 때 너무 밀어붙인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평가는 제가 마지막에 한 번에 다 같이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수익 사업 은 뭐가 있었을까? 네. 돈키호테라는 잡화점이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 돈키호테 잡화점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프라인이라는 곳과 온라인이라는 곳이 있을 때 그 온라인으로 사면 편하고 좋잖아요. 네. 그럼 오프라인은 왜 가야 되는가? 뭔가 재밌어야죠. 재밌어야죠. 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는 게 그 당시 오프라인 유통 사업의 어떤 트렌드였어요. 뭔가 가면 재밌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눈요기도 좀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신기한 것도 보고 네. 요런 재미. 이게 이제 돈키호테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이 돈키호테라는 데는 왜 그런 스타일이었냐면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물건을 파는데 여기 이상한 물건 이렇게 보면 뭐 되게 화려하잖아요. 이게 돈키호테 보면은. 네. 그리고 여기가 상품이 되게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마구잡이로 좀 돼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야 상품 물건 사기 쉽게 정리를 잘 해놔야지 왜 마구잡이로 해놔. 이게 일종의 뭐 지금 다 그렇진 않은데 네. 초기에 돈키호테에서는 물건을 그냥 그때그때 재고에 따라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가 이걸 전략적으로 뭘 팔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들어오는 걸 그냥 쌓아놓고 파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가다 보면은 뭐 득템. 득템 그런 기분이 있겠군요. 네, 그리고 가게마다 가격이 똑같지도 않아요. 아. 왜냐면 그때그때 재고에 따라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어쩔 때는 똑같은 물건인데 굉장히 싸게 사기도 하고 이런 득템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데가 이제 돈키호테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물건이 있을 때 덤핑해서 갖다 놓으면 굉장히 싸게 네. 살 수 있고 뭐 이런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삐에로 쇼핑이라는 거를 만들었죠. 굉장히 좀 홍보도 많이 하고 네. 2018년에 스타필드 코엑스몰에다가 또 도입을 하고 정영진 부회장의 야심작이라고 엄청 홍보를 많이 했죠. 펀앤 크레이지 컨셉. 즐겁고 막 정신이 혼미한 네. 그런 데고 뭐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저기 뒤에 저도 그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거 뭐 어디 있어요? 그럼 모릅니다. 그럼 와서 보물 찾기를 하듯이 그렇죠. 뭐 물건을 좀 사는 어떤 오프라인의 즐거움을 준다 그랬던 건데 뭐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접었습니다. 네. 잘 안 됐죠. 이것도 뭐 재미는 있는데 물건을 뭐 꼭 재미로만 사나? 그렇죠. 싼 거 사고 뭐 그러는 게 좋지. 네. 그래가지고 삐에로 쇼핑도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돈키호테는 계속 일본에서 인기 있었는데 삐에로는 왜 망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망했다라기보다 자기들이 접었으니까 네. 잘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분석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돈키호테라는 데는 1980년대부터 있었던 잡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잡화점이 인기를 끌었던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이 누적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잡화점에서 이것저것 덤핑한 거 빨리 사오는 그런 어떤 구매와 네.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헤리티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판매자라든지 아니면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흉내 내면은 바로 될 것인가 모르죠. 삐에로 쇼핑을 만약에 접지 않고 꾸준하게 끌고 가서 진짜 역사가 쌓이고 이게 아까 유행같이 따라한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삐에로 쇼핑이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다가 갑자기 뭐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게 뭐 대박이래 이렇게 터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단기에 그 잘 되는 모습만 보고서 그것만 흉내냈을 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적자가 누적되는데 접자. 이렇게 되면은 경영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경영이라는 게 계속 밀어붙였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의 그림 자체 방향 자체가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업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다양한 장애물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강희석 대표가 대표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던 분이거든요. 네. 이게 컨설팅하던 분들이 대표이사라거나 경영을 했을 때 이런 류의 일들이 자주 발생해요. 뭔가 그림을 잘 그려요. 네. 트렌드에 맞게. 네. 근데 경영이라는 거, 기업이 된다라는 거는 정작 그 사업을 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 업력이 쌓아가고 거기서 핵심 경쟁력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주로 실패하는 요인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신규 사업에 멋있는 거는 막 하게 되는데 뭔가 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걸 돌파하고 역사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영준
정영준 신세계 부회장도 그런 멋있는 얘기들을 듣고서 고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그냥 에이 안 됐네, 너가 잘못했네, 그리고 문 닫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의 지분을 절반 가지고 있던 걸 추가로 인수를 해서 이거는 뭐 이익은 괜찮았습니다. 인기는 좀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뭔가 스타벅스가 아닌 것 같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예. 옛날 같진 않죠. 약간 떨어졌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이미지는 조금 훼손됐지만 네. 어쨌든 이익은 좀 괜찮다. 그리고 해외 사업을 또 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쿠팡이랑만 할 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자 그래가지고 이마트가 굿푸드를 3천억을 주고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굿푸드 홀딩스를 인수를 해서 굿푸드 홀딩스는 뭐 여기 밑에 이제 하위 브랜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레이지 레이커스, 브리스톨 팜스, 메트로폴리탄 이런 마켓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가 최근에 좀 어떻게 됐냐? 뉴파운드 마켓을 2년 만에 철수한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업도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인수한 건데 네. 새로 런칭했던 것들은 좀 잘 안 되고 프리미엄 슈퍼마켓 같은 것도 미국에 진출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커머스하고의 경쟁에서 내가 밀렸다. 네. 그럼 나는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그림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서 색칠을 했는가라고 네. 했을 때 오히려 색칠이 좀 약한 그 결과물이 아까 보셨던 요 주가 차트입니다. 그럼 실적은 좀 어땠는가라고 네.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최근 3분기 재무제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연말 결산 안 나왔어요. 네. 신세계 L&B는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술 사업하는 데입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마이너스 10억 적자고요. 손실이네요. 예, 신사기 프로퍼티는 여긴 스타필드입니다. 네. 뭐 괜찮아요. 스타필드 괜찮아요. 근데 프로퍼티 이따 설명드리고 SSG.com 네. 여기 마이너스 612억 원. 좀 뭐 투자가 필요한 거다. 네. 오프라인 강화해야 되는 거다. 뭐 오케이. 야구단을 또 왜 사서? 그래 돈 버네요. 돈 번 게 참 신기합니다. 네. 근데 전분기에는 적자인데 네. 뭐 그래도 이제 플러스가 났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돈 벌려고 한 거는 아니겠죠. 네. 야구단이라는 그럼요. 거는 마케팅적인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구단주는 있는 분들의 꿈입니다. 그렇기도 하죠. 네. 근데 사실 경영을 자기 꿈을 이루는 데 쓰면 안 되죠. 그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에메랄드 SPV가 1172억 원. 에메랄드 SPV가 뭐지? 뭐죠?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요걸 인수해서 굉장히 크게 적자를 보고 있고 네. 돈 많이 버는 848억 원 버는 SCK 컴퍼니 여기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돈을 좀 벌어요. 그리고 네. PK 리테일 홀딩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굿푸드. 예. 근데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빼먹은 게 하나 있죠. 와이너리. 네. 와이너리는 어디 있냐면은 신세계 프로퍼티의 자회사로 있습니다. 스타필드 프로퍼티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도 130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심차게 시작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좀 아직까지는 적자. 아직까지는 적자다. 뭐 미래는 모르지만 네네. 그러면 너무 평가가 섣부른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거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평가를 했거든요. 네. 지난해 말에 자기들이 평가를 했을 때 야 못 믿겠다. 엄마 나선다. 네. 야 그거 했더니 이게 뭐냐. 그래서 정용진의 남자라고 불리는 강희석 대표도 물러나게 됐습니다.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중에 거의 한 40%를 바꾸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됐고요. 뭐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뭐 0.1% 이렇게 줄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강희석 대표가 이마트, 쓱닷컴 인수, 이베이 인수, 미국 진출, 와이너리 인수. 그럼 신사업을 했던 그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을 내보냈다라는 거는 지금의 그림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스스로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좀 힘들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고 우리가 봤던 그 장면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얘기 중에 정윤진 부회장은 조직 시스템 업무 방식 모두 다 바꿔라. 라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혁신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는데 돈 엄청 들어갔거든요. 거의 한 4조 얼마 들어갔는데 바꾸는데요? 바꿨잖아요. 네. 근데 안 바뀌었죠. 네. 이것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은 누구냐라고 그러면은 신세계 정윤진 부회장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와이너리도 그렇고 제주 소주도 그렇고 뭐 삐에로 쇼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정윤진 부회장이 자기의 작품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들이잖아요. 일렉트로맨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노브랜드도 괜찮고. 네. 그럼 이렇게 전문 경영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다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너라는 사람은 그럼 그냥 평가자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상장회사라 그러면 주주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윤진 신세계 부회장은 대주주기도 하지만 경영자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만 내리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불편함을 좀 느끼는 건데 이 경영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경영자들은 잘 못하면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서 이렇게 평가를 할 거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뭐 최소한 이사회, 뭐 좀 넓히면 주주. 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어떤 책임을 덜 지는 위치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사회에 보드 멤버로 참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주로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네.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는 그렇게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신세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세계하고 이마트, 특히 이마트에 좀 네.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마트가 특별히 대단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그게 뭐 이전에 했던 사업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또 사업을 막 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바꾸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는 아직까지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약간은 불경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간에 다 바꾸라더니 정영진은 안 바뀌었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알 것 같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